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전민식 세무사입니다. 이제 3, 4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그 프린트가 오늘 다 나왔고요. 거기 이제 그 프린트 이제 목차를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이 다 이제 저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 개요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하는 시험이 어떤 것이냐, 이걸 먼저 알고 들어가는 취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1, 2월 과정으로 이미 이제 1단계 학원 수업이 커리큘럼 끝났고요. 이제 지금은 3, 4월 과정입니다. 3, 4월 과정 회계부터 원가, 상업, 경제, 우리가 무슨 과목이 있는지는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상업, 경제, 그리고 경영학, 무역학, 이렇게 해서 4과목. 이거는 이제 제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3주가 되죠. 그리고 제가 6주를 달아서 이때까지 작년 7월부터 계속 했었는데 3월, 5월이 그 세무회계 사무소가 제일 바쁜 때라 가지고 제가 저 컴퓨터 선생님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하면 되죠. 연달아 되니까 오늘 3월 8일부터 여기에 잘못 적었구나. 여기 이제 상경 이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 상경, 경영학, 무역학 이렇게 3과목. 이것도 제가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한 과목 제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3주차에 컴퓨터 일반 한 과목은 박 교수님께서, 박미진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총 몇 과목인가요? 5과목이죠. 근데 뭔가 부족한 게 느껴집니다. 하나가 이제 교육학. 교육학은 학원에서 별도로 교육학 총론은 이제 강좌가 많이 있을 테니까요. 유명 그 교수님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육 과정론이 우리가 개설이 안 됐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총론은 학원에서 수많은 강좌가들이 있고, 그리고 강론이라 해야 되나요? 강론, 교육 과정론이라 해야 되나요? 사업 교육 과정론. 요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 일선 그 선생님이신 분이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것도 학원에서 이제 그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교육학 5과목, 교육학 1과목. 그래서 크게 우리가 총 6과목입니다. 큰 구분으로 6과목. 우리가 도전해야 될 시험이. 자, 이렇게 2단계 3, 4월이 진행되고요. 3단계 이제 5, 6월. 이때는 뭘 하느냐? 기출문제. 작년에는 7월부터 했지만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달렸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와 이론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7, 8 뭐 이렇게 달리겠죠. 모의고사 과목별로 하고 9월, 10월 또 모의고사 및 마지막 정리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 기출문제.
지금 이제 처음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출제 경향이 어떤지, 어떤 테마를 물어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제가 다 정리를 해놨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준비해봤지만 결국에는 기출 문제는 내년도 예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플러스 이론 정리 이렇게 하면 우리가 2002년부터 있었어요. 2002년부터 있고 2015학년도까지 작년까지 이렇게 다 했다고. 중간에 한 2년 비었나요? 2000 뭐 하여튼 그래서 수많은 기출 문제를 다 분석하게 되면 2016학년도 우리가 지금 도전하는 시험 12월 달 다 된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또 이론을 정리하기 때문에 더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요. 더 범위를. 그럼 다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요령이 없거나 그 공부를 조금 구력이 안 되시는 분은 기출 문제를 봐도 정리가 안 되고 어떻게 나올지도 잘 예상이 안 될 것이고 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때도 기출 문제를 건드렸고 중요한 애들 여기도 건들 것이고 그래서 대비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약간씩 꼬아서 내도 다 그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여하튼 기출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프린트물이 이제 기출 문제 1, 2월도 있었고 3, 4월도 있는데 여기에 전체가 다 수록되어 있지는 않다고요. 이때 5, 6월 과정 때 이때 모든 문제를 다 풀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같은 테마별로 묶어서 뭐 2002년도에 1번 문제였다. 2008년도에 무슨 문제였다. 2013년도에 3번 문제였다. 이렇게 같은 주제로 이렇게 묶으면 시험이 그 한 테마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거기.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어서 맞출 수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알면서 풀고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예전처럼 이제 객관식이 한 3개년도 있었죠. 객관식처럼 찍어서 맞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 난이도가 이제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공부 이제 범위가 깊이가 좀 더 있어야 될 거라고요. 많은 부분에.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그 프린트물만 잘 정리하시면 합격하십니다. 작년에도 프린트물에서 많은 부분이 나왔었고 거의 다 나왔다고 봐도 됩니다. 똑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 수업 들었던 선생님들께서 그것을 인지하느냐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린트물을 잘 복습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그 카페라든지 뭐 이런 게 있죠. 상업정보 뭐 모여라 상업정보인 뭐 있잖아 합격하기. 그러고 보면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달고 하잖아요. 그런데 회계원리 우리가 지금 하지 않습니까? 회계원리 이제 대학교 때도 들으셨을 수도 있고 하는데 뭐 저기 회계사 학원 강의를 들어야겠다. 또 뭐 경영학 같은 경우도 뭐 회계사 경영학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들어야겠다. 동영상을 들어야겠다.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짓이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제가 예전에 다 그런 걸 공부를 오래됐죠.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이 선생님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자꾸 그 폭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 이제 여기 시험일이죠. 여기 시험일 1차 12월 작년에 6일이었나요? 시간이 지금 점점 흘러갈수록 구력이
자기의 내공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서히 올라가야 됩니다. 서서히. 그래서 떨어지기 직전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 없이는 안 되고요, 절대. 근데 노력할 때도 어떤 저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령이.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큰 산을 올라가잖아요, 산을. 우리 정상까지 목표를 두고 등산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준비를 하잖아요. 스타트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도를 보고 또 위성 사진도 보고 그 다음에 수십 년간 등반했던 사람들의 경험담도 들어보고 해서 올라가는 사람이랑 아무 무작대기로 준비 없이 올라가는 사람이랑 결국에는 올라간다 합시다. 결국에는 야호한다고 하죠. 여기 서서. 그럴지언정 준비하는 사람이 신속하게 덜 힘들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인생을 여러분들 아직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좀 겪는 건 좋지만 이거는 저는 요런 시험은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시험일 뿐이잖아요. 시험. 이제 학교 선생님이 돼서 훌륭한 교사가 돼야겠다. 뭐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런 거창한 목표가 당장에 필요한 게 아니고 시험에 커트라인만 통과해서 살짝 합격만 하면 된다고요. 결국에 A4 한 장 합격증 받는 싸움입니다. 합격증. A4 도장 찍혀 있겠네. 무슨 이거 아닙니까? 이거 있는 사람하고 한 장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 때문에 기간제 선생님들께서 도전을 하시고 서름을 당하시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단지 시험일 뿐입니다.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다 기억했다가 시험 모든 걸 다 올인해서 다 짜내서 시험 치시고 나올 때 다 까먹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합격하면 다시 또 연수가 있을 거고 교육이 있을 거고 새롭게 출발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첫 단추 끼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일 밑에 있는 단추 하나 끼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단지 시험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시험. 게임이라고 생각해. 게임. 이거 왜 내가 합격 못 하겠느냐.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내가 왜 못할 것이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주위 사람들한테 휘둘릴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한다, 남이 무슨 공부한다, 이런 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1,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시작했다고요. 저기 선생님도 오셨고 그러면 1, 2월 달에 새로 1월 1일 날 이제 상업정보 임용시험에 도전해야지 하면서 새해 계획을 세우고 산뜻하게 출발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하겠죠? 대다수 아마 이럴 거예요. 교육학 총론을 학원을 한번 들어볼까? 교육학을 한번 공부해 볼까?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요. 두꺼운 책 가지고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돈에서 듣고 이럴 거라고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고 전체 아까 우리가 6과목이었죠. 이걸 빠르게 다 한번 섭렵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알든 못 알든. 그리고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기출문제를 한 10개는치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과목별로 정리할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구경을 하겠죠. 쫙 프린트 해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지라든지 이런 걸 봐서 기출문제를 분석한 그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남은 시간 안에 시간 안분을 해서 공부를 할 것이다. 계획을 세울 것 같아요. 계획을.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교육학 가지고 지금 1월 달부터 질질 끄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대다수가. 교육학 동영상 하루 이틀이면 다 듣겠네요. 다 들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만 앉아서 다 듣는다면. 그리고 공부는 이제 저 뭡니까? 습관 아닙니까? 습관이고, 우리가 그 거창하게 창의력 싸움이 아니잖아요. 창의력. 그냥 기억력 아니에요. 기억력. 단순 기억력입니다. 우리가 논술이 있지만 논술이 진정한 논술이 아니거든요. 그냥 언어, 용어 적어라 이런 건데 거기서 몇 자 더 붙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기억력. 누가 안 까먹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시험 임박해서 이틀 마이너스 3일 마이너스 1일 제로 아침 그날 당일날 가서 정리한 거를 싹 처음부터 끝까지 눈에 싹 발라야 된다고요. 그러고 시험 치고 합격하고 합격했다고 생각하고 나오면 된다고요. 기억력입니다. 기억력. 그러니까 자꾸 그 내공을 안 까먹을 수 있도록 리듬감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반복해서. 그렇게 하시고 너무 많은 걸 욕심 부리면 절대 안 되고요.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까먹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요. 자, 프린트를 봅시다. 프린트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50페이지 가량 되죠.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2016 우리가 지금 2016 학년도 시험입니다. 제일 위에 머릿말 거기에 뭐라 했나요? 3, 4월 과정 돼 있고 그 뒤에 날짜 있죠. 날짜 있고 회계 그 오늘 1주차 강의라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이렇게 굵은 테두리가 있죠. 이렇게 요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주제 큰 테마 거기에 따라서 1, 2, 3, 4 이렇게 이제 붙어져 갈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보면서 합시다. 자, 2015학년도 경쟁률 및 합격선 봅시다. 2014학년도에 오른쪽 왼쪽 구분하고 지역별로 세로로 되어 있고 오른쪽 반 왼쪽 반에서 15학년도 14학년도에 유달리 많이 뽑았죠. 76명 78명 그리고 그 당시에 접수 인원이 275명 3.5대 1이었다. 자, 서울이 그 당시에 79.76이었습니다. 좀 높았고 낮은 데가 전남이 좀 낮았고 대다수가 70점대 가까이 보이고 65짜리 아들 하나 둘 세 개 정도 있네요. 강원이 좀 그때 낮았고 낮았다고 하면 안 되구나. 강원이 상대적으로 합격선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졌고 그때 강원에 합격하신 분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강의할 때 같이 공부하던 그 선생님들 보니까 서울에도 있었고 2015학년도 봅시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입니다. 43명 모집했습니다. 예비 공고가 갈로안입니다. 그 밑에 개 보세요. 43 적혀 있고 여기 31 돼 있죠. 요거는 5월 30일경에 5월 30일 6월 초 예비 공고가 납니다. 각 교육청 지역 교육청에서 예비 공고가 났을 때 5월 30일 날까지는 31명을 뽑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본 공고가 났죠. 본 공고가 언제 나죠? 10월 중순이라든가 11월 초 12 기억이 가물었네요. 그때는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죠. 거의 1.5배수 는다고요. 1.5배는 안 되지만 그렇게. 자, 그렇습니다. 말하고 싶은 거는 1차 합격선입니다. 1차 합격선. 경기 보세요. 66.33입니다. 여기서 66.33은 몇 점 만점에 66.33이죠? 몇 점 만점에 66.3, 100점 만점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1차 우리가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잖아요. 1교시가 몇 점이죠? 그렇죠. 40, 40. 이것도 뒤에 다 나오는데 제가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1차가 토탈 100점이라고요. 1차 개. 그 중에 66.33입니다. 자, 그러면 충남 보세요. 57. 충북 59. 경북 47. 자, 결국 어떤 느낌이 듭니까? 높다는 생각이 듭니까? 높지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100점 만점에 66.33부터 47도 있고 중간에 57, 9가 보이네요. 57, 59, 61, 뭐 이 정도네요. 62라 할까요? 할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항수는 21문항인가 그래요. 2015학년도부터, 작년부터. 그런데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이 있다고요. 기입형은 몇 점이죠? 한 문항당? 2점이고, 서술형 5점이고, 논술형 10점이고. 그러면 큰 문제, 논술형에서 반타작만 해도 사실은 되겠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도 그냥 뭐 이렇게 써도. 그리고 기입형 뭐 7, 80% 맞춘다 치고 서술형 7, 80% 맞춘다 치고 그럼 60 몇 점 되겠네요, 평균. 그러니까 큰 어려운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 보면 저 지역 있죠? 지원하는 지역을 또 잘 요령이라 해야 되나? 합격을 위한 목표로서 지역이라는 문제는 약간 그 뒤로 어떤 뭐죠? 중요 요소가 아니라고 쳤을 때 그런 분들은 서울 외에 경기 뭐 이런 지역 아니더라도 밑으로 지원을 애초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을 하죠. 목표를 달성하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또 다시 치기도 하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자, 경쟁률이 어땠습니까? 6대 1이었다고요. 왜냐하면 그 모집 인원이 거의 반타작 났기 때문에. 자, 6명 중에 내가 합격하면 됩니다. 6명 중에 합격. 잘 생각해 보세요. 권투를 하잖아요. 권투는 링 위에 몇 명이 앉아 있죠? 몇 명이 선수가 있나요? 링 위에? 2명이 있잖아요. 2명. 잘 안 그려지네. 네. 선수 2명이 딱 붙는다고요. 선수 2명이. 권투 선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노력을 해서 링 위에 오른 거잖아요. 이 두 사람. 결국에 1대1 싸움이라고요. 자신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6대1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링 위에 오르는 그 자체로서 인생을 걸고 내가 챔피언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두쿠 같은 사람은 옛날에 가서 죽었잖아요. 맨시니하고 해가지고 내가 챔피언 벨트 못 따면 죽겠다 이런 각오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1대1 싸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명 있죠. 여기 2명 빼고 나머지 4명, 5명.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올림픽 정신이죠.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아니면 나는 당장 올해 안 붙어도 돼. 내년에 할 거야. 시험 날짜 임박할수록 자신감이 흐트러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시험장 가는 순간까지 자신감 잃지 않고 반드시 합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종치는 순간까지 머리 짜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결국에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6대1, 카트라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지역 좀 약간 좀 그렇죠. 서글프잖아요.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저기 집은 서울인데 뭐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비방하면 안 되겠지만 아니지. 뭐 하여튼 가까운데 그 소신껏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2번 보세요. 2015학년도 시험 일정입니다. 16학년도는 본공고가 안 났기 때문에 그 경기도 작년에 났던 거를 제가 이제 여기 옮겨 놓은 거죠. 그러니까 시험 그 예비 공고 5월 30일도 그거를 보세요. 모집 요강을 그 교육청에서 나오는 거를 그것도 한번 보시고 구경도 해보시고 다 해보셔야 됩니다. 자,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나눠지죠. 자, 여기 계속 써야겠네. 자,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해계학 빨리 문제 풀고 싶죠. 그래도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닙니다. 하여튼. 자, 보세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싹 보세요. 그림을.
자, 1차 시험, 2차 시험 나누네. 2차는 우리는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2차는 필요 없습니다. 실기평가인데 체육, 음악, 미술 이런 친구들이고 수업 실연이나 이런 건 우리가 좀 해야겠죠. 그 다음 면접 아닙니까? 1차만 합격하면 2차는 다 된다고요. 면접에서 떨어질 분은 없을 거라고요. 수업 실연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만 걸리면 됩니다. 그러면 탄력을 붙어가지고 2차 합격합니다. 그럼 게임 끝입니다. 자, 1차 보세요. 교육학이 1교시. 2교시가 전공 A, 전공 B 이렇게 있습니다. 교육학. 2교시가 전공 A. 3교시가 전공 B입니다. 자, 날짜가 12월 6일이었죠, 작년에. 그 다음에 1교시, 2교시, 3교시 다 90분, 1시간 반이에요. 문제 문항수도 적다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은 철철 넘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모의고사로 또 연습을 해도 되고, 시간은 충분할 것이다. 자, 이렇게 여기 2번에서는 1차 시험이 있다. 교육학 전공 A, 전공 B로 나눠진다. 90분씩이더라. 배점은 요 칸에는 없네요. 옆에 그 뒷장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더라. 이걸 일단 알고 작년에 12월 6일 날 쳤으니까 올해도 12월 초가 될 것이고 본 공고가 11월 초였는지 10월 말 중순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10월 중순으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2차가 있잖아요. 이게 좀 애매한데 2차 쪽에 실기평가 있죠. 거기 실기평가라는 글자 보이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 실기 과목 있죠. 체육, 음악, 미술 이런 선생님들이 이걸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4학년도에 서울하고 대구에서 실기평가를 했어요. 제가 여기에는 오늘은 안 적었어요. 예전 거기에는 해놨는데 뭐 그냥 그거예요. 회계 순환과정 뭐 하고 그 다음 뭐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였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 친 분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하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우리가 만약에 상업에 대해서 상업을 무슨 과목이라더라? 하여튼 우리 상업 정보 우리 그 임용에서 2차 실기평가 그러니까 저겁니다. 수업 실연이라든지 면접은 당연히 하는 거고 요거는 당연히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왜냐? 2014학년도에는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2015학년도는 안 했다고요. 아무 데도 안 했어요. 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혹시? 제가 각 시도별 다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만약에 예전처럼 2014학년도 서울 대구처럼 하겠다는 정보를 언제 주느냐? 사전에 예비 공고시 줍니다. 예비 공고시. 그러니까 5월 말 정도 되겠죠. 이때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실기평가로 회계순환과정과 뭐 다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비 공고 때 실기평가를 하느냐 요걸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안 할 것 같습니다. 2015학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죠. 근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그냥 기억은 안 하고 계셔도 됩니다. 공부를 뭐 꾸준히 하면 저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2페이지 보세요. 자, 합격 발표는 1월 초에 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은 2월 초에 나고. 3번 출제 범위 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자, 1교시 교육학 그리고 2교시, 3교시가 전공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학 쪽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이제 교육학 개론, 총론 개념이겠죠. 뭐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사회 뭐 이렇게 나온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전공 A하고 전공 B입니다. 이 전공 A하고 전공 B에 아까 총 몇 과목이 들어가 있나요? 5과목 들어가 있는 거죠.
전공 A하고 전공 B에 5과목이라고 해도 되나요? 6과목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교육 과정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2교시에 90분, 기평, 열문항, 한문항당 2점에서 20점, 서술형 4문항, 한문항당 5점에서 20점. 그래서 2교시가 40점이고 3교시가 또 40점입니다. 3교시도 40점. 문항수를 보세요. 2교시가 14개, 3교시가 6개. 그래서 2교시, 3교시가 총 몇 문항이죠? 20문항. 그러면 교육학에서 논술형 한 문항 나오면 전체 문항수는 21문항이라고요. 문항수는 21문항. 21문항에서 60%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12개, 13개만 완벽하게 점수 획득하면 되는 거네요. 자, 보세요. 옆에 동그라미 보세요. 자,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 요거는 저기 있답니다. 교사 자격 종별 및 표시 과목별 기본 이수 과목이 있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눠주냐. 아까 총 6과목 중에 교과 교육학이 25에서 35% 비중으로 나온답니다. 배점 기준으로. 그리고 교과 내용학. 여기가 이제, 그거죠. 회계, 상업경제, 경영학, 무역학. 이런 애들이 75에서 65% 이런 비중으로 나오겠다. 나중에 출제 분석 보면서 이 비중이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런 식입니다. 큰 건 없을 거고. 저걸 보세요. 저기 교과 교육학 쪽에 세 번째 줄 총론 및 지금 07 과정은 이미 게임 세트했죠. 공구 과정하고 예전에는 07 과정, 공구 과정 뭐에서 뭐로 바뀌었느냐 그것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지금 공구 과정 그거 총론 공부하시면 되고 교과 교육 과정론 교육과정론은 우리가 저거죠. 361호 펼책 23호 그것도 뒤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 일단 눈에 좀 찍어 두세요. 저 형광펜 같은 걸로 잘 색칠해 두세요. 자, 3페이지 보세요. 저걸 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저 뭐죠? 한국사 능력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스케줄 잡아서 하셔야 됩니다. 2차 시험 2차 시험이야 별 깊게 없죠. 실기평가 경기도도 체육, 음악, 미술 말고는 다른 과목이 없고 중반 쪽에 교육과정도 총론 및 강론 하여튼 시험 공고일 현재 최신까지 고시되어 있는 이렇게 출제 범위로 하겠다. 그리고는 특별하게 볼 게 없네요. 그게 없고 네 특별한 건 없고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3페이지에 밑에서 한 4번째 5번 보세요. 그 손가락 표시 있죠. 실기평가 그러니까 실기평가가 체육, 음악, 미술이었죠. 2014학년도에 서울대구처럼 상업정보도 했듯이 그런 실기평가의 세부 내용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공고한답니다. 그러니까 12월 6일 날 시험 치고 1월 6일 날 발표했을 때 세부 내용을 공고를 한답니다. 이때는 장소가 어디고 날짜가 언제고 이렇게 그러니까 수업 실현하고 면접 보기 전에 공고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무엇에 대해서 실기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사전에 예비 공고 때 나온다고요. 사실은 그렇게 있습니다. 자, 4페이지 보세요. 자, 그러면 출제도 법에 따라서 할 것이고 출제에 대해도 원칙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험 관리 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고 여기에서 전반적인 출제와 또 뭐죠? 채점과 이런 걸 담당을 한다고요. 자, 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있고 중간에 보세요. 샵 1 보세요. 샵 1은 제가 붙인 겁니다. 샵 1 고시 48호 이수 과목 분야에 표시된 과목이 있네요. 그 샵 1 중간에 게 여기 동그라미
다섯 번째 출제 범위는 샵 1 있죠. 요 샵 1이 밑에 보면 다시 샵 1이 있다고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럼 샵 1을 한번 구경해 봅시다. 고시 48호에 보니까 별표 3이라는 게 있더라. 그것이 교사 자격 종별 및 표시 과목별 기본 이수 과목이더라. 거기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상업 정보만 발췌한 겁니다. 상업 정보, 교육, 논, 회계 원리, 경영, 원론, 무역, 영어, 무역 실무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뭐 이런 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출제를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뭐 추상적인 거밖에 안 되고 그 다음 밑에 보세요. 그 다음 보니까 교과 교육과정이 샵 2가 있죠. 여기 샵 2, 요 밑에 이 샵 2가 또 요 밑에 샵 2가 돼 있죠. 자, 요게 중요합니다. 별책 23호. 자, 교과 교육과정입니다. 그 샵 2, 샵 2가 교과부 고시 361호, 별책 23호, 상업정보계열 전문 교과 교육 과정입니다. 총 30개 과목이 있습니다. 1번 타자가 상업경제, 2번 타자 회계원리, 3번 마케팅, 29번이 창업 일반, 30번이 컴퓨터 일반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 30과목이 여기 별책 23호 총 30개 과목 있죠. 이 30개 과목이 있는데 뭐 이 중에 이쪽 파트는 회계학하고 관계되고 또 뭐 이쪽 파트는 뭐 17번 예를 들면 17, 21번은 뭐 무역하고 관계되고 뭐 아이고 이 친구랑 또 뭐 이 친구가 또 약간 얽힐 수도 있다고요. 이런 거는 또 뭐 상업 경제랑 관계되고 뭐 이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별책 23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단순하게도 그 과목명을 물어보고 있다고요. 과목명은 무엇인가? 그렇게 요번에 2015학년도 기출문제 보시면 뭐였죠? 창업 일반은 2014학년도 아니었나요? 금융 일반이 15학년도 아닌가요? 네, 그럴 거예요.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중에. 자, 그래서 별책 23호가 그 우리 학원 그 사이트에 보면 그 있다고요. 그게 있으니까 그거를 예전 선생님들 보니까 1월 달에 그 선생님 보니까 그거를 그 양면 복사로 해가지고 두께가 얼마 안 나와요. 그걸 계속 보셔야 됩니다. 저도 있거든요. 저도 그 수시로 봅니다. 그런데 양이 좀 많아요. 없네. 오늘 급하게 나오고 막 이래서 안 가져왔는가 보다. 선생님 한번 보셨죠? 제가 그때 두꺼웠잖아요. 오늘 가서 그거를 프린트를 하세요. 아니면 저기 복사체에 맡기면 양면으로 복사해주고 2페이지를 한 면에 그것도 양면에 하면 부피가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그 시험이 다 있다고 보면 과언이 아니지만 어떤 범위를 결정해주고 테마를 결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구경해 보세요. 별책 23호. 동영상 들으시는 분은 제가 그 자료를 학원에 올려달라고 그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올리려고 파일을 드리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상업정 그 30개 과목, 30과목에 대해서 일단 과목명을 잘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과목명을. 그런데 쉽잖아요. 21번은 뭡니까? 전자상거래 일반, 22번은 전자상거래 실무. 뭐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26번은 금융 일반, 27번은 금융 실무. 뭐 이렇게. 상업경제가 1번 타자, 회계원리 2번, 재무회계가 또 6번, 7번이 원가관리, 8번이 세무회계 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거 하고 위에 샵 1번 있죠. 그 기본 이수 과목 그것도 눈으로 좀 비교하면서 보시고 중점적으로는 그 별책 23호를 보셔야 됩니다. 별책 23호는 꼭 프린트해서
그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자, 5페이지 보세요. 별책 23호가 항상 그 목차가 똑같습니다. 별책 23호가. 별책 23호가 항상 그 1번 타자가 뭐였죠? 상업경제였잖아요. 이 목차가 항상 똑같다고요. 여기 뭐죠? 목적. 2번이 뭐였나요? 내용이었나요? 3번 교수 학습 방법. 4번이 평가. 그럼 2번 타자 아까 해결원리였나요? 이 친구도 똑같은 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30번 타자도 똑같은 목차입니다. 이렇게 목차가 목표, 목적이 아니네요. 목표, 내용, 교수 학습 방법, 평가.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그걸 안 했네요. 저걸 일부러 뺐는데 이렇게 하죠. 요거는 그 시험에 시험지에 주로 이제 앞 단계 나오죠. 2번 문제에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361호 여기 별책 23호라는 용어는 안 적어줘요. 뭐 361호의 내용이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뭐 이렇게 뭐 작성하였다. 그래서 결국 물어보는 건 뭡니까? 이 과목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그때 뭐였나요? 창업 일반. 이번에는 금융 일반.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어떤 문제는 여기는 365에 의해서 평가의 뭐 방법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돼 있더라. 이 과목명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예전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자꾸 물어보죠. 요거.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친구가 요 내용이 뭘로 되어 있죠? 내용 체계 내용 체계와 내용 영역별 내용. 자, 교재에는 다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용 체계가 항상 박스가 있다고요. 여기에 항상 박스가 있습니다. 모든 과목에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역 그리고 영역별 내용 요소라고요. 제가 구조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구조를. 그러면 영역별 내용 하나. 그럼 이 친구가 여기 영역이 그냥 알파벳으로 쓸게요. A, B, C 이렇게 영역이 있다고. 여기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 내용 요소가 이제 막 뭐라 할까 이렇게 막 나열이 돼 있다고요. 이렇게 서술이 돼 있다고요. 그럼 이 친구들은 요게 만약에 1번이라고 합시다. 순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를 붙입니다.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내용 요소. 이 친구가 여기에 온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요 1번에 그 구체적인 게 여기에 가서 나열이 되어 있고 2번은 또 여기 가서 나열되어 있고 뭐 이런 구조입니다. 구조가. 모든 과목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어떤 몇 년도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죠. 여기에 막 쓰죠. 어쩌고 저쩌고 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죠. 시험 문제가 이렇게 있고 요 테이블 넣어주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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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아이고 문제 3번 361호에 별책 23호에 의하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 책의 내용 영역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여기에 뭐 회계의 순환 과정 뭐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적힌 내용을 보고 요거를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게 뭐였죠? 복습하셔. 그렇죠. 공부하시네. 그렇죠. 반복하니까 되잖아요. 물류 활동. 맞죠? 잘하셨네. 잘하셨어요. 더 물어볼까요? 네. 선생님 잘하시는데요? 그렇게 계속 하세요. 자, 이제 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5페이지 보세요. 자, 이거는 상투입니다. 이번 타자가 회계원리라는 과목입니다. 회계원리라는 과목도 목차가 1, 2, 3, 4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이렇고 내용 체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목표 내용도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번에 내용 체계의 박스의 영역과 내용 요소입니다. 그래서 몇 년도 문제였더라? 그 문제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에 그 색칠된 부분 보세요. 두 번째 내용 요소에 거래이 기록, 시산표 작성, 결산 수정 분계, 정부 마감, 재무자표 작성. 왼쪽에 뭐 들어갈래? 적어라. 이게 나왔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옛날에 원가도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종합 원가 계산 그거 물어보는 게 있었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그 숙달만 해놓으면 눈에만 익혀놓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회계를 아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용어를 적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정답을 정확하게 적어야 되니까 회계의 순환 과정 이렇게 항상 그 눈에 익혀놓은 사람만이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회계의 순환 뭐 이렇게까지만 적으면 맞는 걸로 해주나요? 가정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나온 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2014년도에) 나왔는데요. 이거 참. 14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게 회계 순환 과정. 그럼 15학년도에 물류 활동 나왔고 뭐죠? 물류 영역? 물류 활동이었네. 물류 활동 나오고 14학년도에 나왔구나 이게. 회계 순환 과정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원가 쪽에는 종합 원가 계산이 2009년도에 나왔다고. 그 당시에는 객관식이었는데 오른쪽 내용 요소 막 나열해 놓고 왼쪽 들어갈 거 보기에서 1, 2, 3, 4, 5번 중에서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항상 그 별책 23호를 눈에 익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6페이지, 5페이지. 그 다음에 표시 과목별 아니지. 교사 자격 기준 평가 영역 내용 요소입니다. 이거. 이 샵 3이라는 게 어디 있냐면 저기 있어요. 4페이지 중반 부분 보세요. 거기에 보면 특히 그러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에 보면 사이트 내용을 제가 지금 적은 건데 거기에 보면 특히 공동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별표 샵 3을 반영하여 출제한답니다. 근데 이 샵 3이라는 게 좀 약간 구시대 옛날 거고 지금하고 과목명도 좀 안 맞고 과목 번호도 안 맞고 하더라고요. 궁금한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출력해가지고 옛날부터 좀 봤는데 별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샵 1, 2, 3을 구경해 봤고
중요한 거는 샵이 361호를 잘 보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궁금한 사람은 그 홈페이지에서 한번 보세요. 근데 옛날 과목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시험이 나올 만한 것도 아니고. 자,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 11년, 12년 쉬고 2002년도부터 15학년도까지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는 2002년부터 2013학년도까지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과목이 총 여기에는 5개로 되어 있죠. 왜냐? 무역을 따로 안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육학이라 한 과목이 있고 회계학 쪽 한 과목, 상업경제 플러스 무역에서 한 과목, 경영학 한 과목, 컴퓨터 일반 한 과목. 그래서 총 5개인데 무역을 별도로 빼면 6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비중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싹 보면 2009, 10, 13은 객관식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주관식이었고 지금처럼 주관식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기입형이 많았고 기입형 몇 가지가 뭉쳐진 게 이제 배점이 많은 게 있었고 뭐 그런 식이었다고요. 옛날 걸 한번 그냥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전부터 어떤 식으로 비중이 됐는지. 그러면 대부분 다 과목별로 비중이 비슷하게 가기는 합니다. 사실은 큰 변동은 없어요. 자, 요거는 지금은 이제 각 과목별로 제가 다 출제 경향 분석했기 때문에 요거는 별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되고 이제부터 14, 15학년도입니다. 7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시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새롭게 바뀐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두 번째까지 치러졌어요. 14학년도 보세요. 1교시, 2교시 전공A, 3교시 전공B. 좋다. 합계 다 100점이다. 2015학년도 7번 2015학년도도 1차는 100점, 합계 100점이더라. 자, 2014학년도는 문항수가 총 24문항이더라. 오른쪽입니다. 그 다음에 2015학년도는 몇 문항이었죠? 21문항. 그런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됐을까요? 2014학년도 시험을 치르고 반성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코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2교시가 15문항 30점, 여기 20점, 4문항 이렇게 하던 게 2014학년도 여기가 결국 하여튼 20점, 요거는 20점 그대로잖아. 상교시도 20점 맞는데 여기서 또 바꿔야 되나?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문항을 하지 말고요. 논술형이 20점이었죠. 서술형 20점. 그래서 3교시 합계 40점. 얘는 20점, 20점. 그래서 2교시 합계 40점. 이게 2015학년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2014학년도는. 얘는 20점으로 똑같았고, 요게 10점이었죠. 그리고 요게 요것도, 요게 20점이었나요? 20점, 요게 30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2교시가 50점. 이렇게 됐다고요. 30점.
그런데 여기서 10점이 줄었죠. 마이너스 10점 줄고 여기서 플러스 10점 됐다고요. 결국 기입형 개수를 줄이고 서술형을 늘렸다는 뜻입니다. 색칠한 것 부분 있죠. 그쪽으로 아래 위로 보세요. 14학년도 15학년도 그렇게 바뀌었고 앞으로는 15학년도처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014학년도에 그 카트라인도 높고 변별력도 없고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성이 좀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밑에는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 위에 거하고 비교해 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여기서도 반복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1교시, 2교시 각 과목별로 어떻게 되고 전공 그 시험 시간이 어떻게 되고 문항수가 어떻게 되고 배점 기준이 어떻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8페이지부터 봅니다. 여기는 조금 더 세분화 들어갑니다. 세분화 조금 더. 그래서 여기는 뭐라 해야 되나? 줄 쳐져 있죠. 과목별. 방금 전에 봤던 거 기억하세요. 자 14학년도로 놔두고 9번에 15학년도 봅시다. 자 1차 2교시 3교시를 합해가지고 과목별로 출제 영향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2교시 3교시 합하면 전체 배점이 몇 점이죠? 오른쪽 모서리에 80점. 그러면 그 80점 중에 각 과목의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이제 제가 손을 토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문항을 다 번호를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씩 이제 각 과목별로 수업할 때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2교시 보세요. 전공 A 제일 오른쪽 보세요. 동그라미 총 14문항 나왔고 기입형이 10문항, 서술형이 4문항. 그래서 총 기입형이 2점짜리라서 20점, 서술형 5점짜리라서 20점, 2교시 전체 40점. 3교시 보세요. 합계 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총 6문항, 서술형이 4문항, 논술형 2문항. 서술형이 5점으로 해서 20점, 논술형이 10점씩 해서 20점, 합계 40점. 3교시 전체 40점, 2교시 전체 40점, 3교시 전체 40점, 2, 3교시 합해서 80점. 보실 줄 아시겠죠? 자, 과목도 교육과정론, 그러니까 교육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위쪽에 구분, 그리고 회계학, 원가관리 포함한 거고, 상업경제, 무역, 경영학, 컴퓨터 일반. 자, 그렇게 돼 있고, 맨 밑에 배점 비율을 보세요. 그러니까 80점에서 각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자, 교육과정 27.5%. 아까 우리가 그 기억나시겠죠? 2, 3교시 합해가지고 우리가 그 경기도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학은 몇 프로에 한다 했죠? 25에서 35. 그렇죠.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교과 내용학은 65에서 7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100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확인해 봅시다. 교육 과정이 27.5네요. 그럼 요 안에 드네요. 그럼 출제 원칙을 지켜줬다는 얘기죠. 자, 2014학년도 보세요. 2014학년도에 맨 밑에 배점 비율 보세요. 교육 과정의 배점 비율이 얼마입니까? 26.3이죠. 이것도 비중 원칙을 지켜줬다는 얘기죠. 그 전에 공고 나왔을 때도 요건 똑같았거든요. 그 전에 지금 경기도만 실어놓은 거 말고 그 이전 연도의 공고도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각 과목별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4학년도하고 15학년도를 아래 위로 보면서 배점 비율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색칠된 부분 아래 위로 보면 됩니다. 컴퓨터 일반부터 보세요. 11.2, 11.2 똑같죠? 그 다음에 경영학 보세요. 상업경제하고 무역 보세요. 11.25, 11.25, 11.25, 11.5 똑같죠? 14, 15. 문항수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총 점수 비율을 보는 거예요. 똑같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 비슷비슷하죠? 회계학도 뭐 조금 늘었대도 비슷하죠? 경영학이 조금 줄었죠? 23에서 뭐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아니, 똑같이가 아니고 똑같은 비율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몇 점씩 과목별로. 그러면 내가 공부할 때
목표를 또 세울 수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보시고 구체적인 문제는 이제 확인을 합니다. 자, 3, 4월 과정에서 이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기출 문제 쪽에 완벽하게 2002년도부터 다 풀 것이고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했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잠깐만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12시 반까지 수업하고요. 배고파 죽겠다는 선생님도 안 괜찮습니까? 좀 넘는나요? 예. 그러면 쉬지 말고 12시까지 그러면 바로 달립시다. 30분만 더 합시다. 지금 괜찮으신가요? 자꾸 코가 간지러네. 분필가루가 들어가니까. 자, 힘을 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다뤘던 지금까지 1페이지부터 8페이지가 뭐였나요? 제가 다뤘던 게 시험 개요였죠. 우리가 제일 1페이지 여기에 제가 시험 개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훑어봤습니다. 출제 원칙도 봤고, 그리고 공고도 봤고, 본공고도 봤고, 예비 공고도 봤고, 그 다음에 합격률도 봤고, 경쟁률도 봤고,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지 봤고, 또 뭐 봤나요? 출제 원칙 어쩌고 나왔고, 별책 23호도 구경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도 쫙쫙쫙 얘기를 해드렸고, 영역 내용요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옛날 경향 분석은 별 의미가 없고, 14학년도, 15학년도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2교시가 50점이었는데 40점을 바뀌고, 여기가 3교시가 20점이었는데 30점을 바뀌고, 그거 얘기해 줬고, 문항수가 어떻게 된다, 시험 시간이 어떻게 된다, 배점 비율이 어떻게 된다 다 봤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각 과목별로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봤고, 거기까지 본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계학 들어갑니다. 9페이지. 자, 이번에는 뭐라 해야 되나요? 해계학 기출문제 분석이 되어 있죠. 여기에 해계학. 우리가 보통 해계학이라 하면 원가관리 뺀 재무회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해계학 말하면 재무회계. 원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원가관리는 따로 그냥 원가관리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해계학은 갈로 열고 재무회계라 했고, 중간에 점 있고 원가관리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자, 요거는 똑같습니다. 앞에 거 똑같은데 회계원리 쪽에 쫙 줄이 쳐져 있죠. 색칠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쪽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다음번에 상업경제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대생임하고, 무역할 때도 하고, 경영할 때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라고요. 자, 10페이지.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앞에 그거. 10페이지 보세요. 이번에는 줄이 어디 쳐져 있습니까? 회계학, 재무회계의 테마별, 그러니까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자꾸 테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범위일 수도 있고 작은 범위인데, 어떤 범위라고 생각하십시오. 테두리. 자꾸 제가 이제 테마라고 표현하는 게 시험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바. 그렇게 좀 감을 저하고 사인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목차 구분은 시중 회계사나 세무사 목차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EBS나 이런 거하고 또 다르고, 교과서하고도 좀 다를 것이, 크게는 지장은 없어요. 크게 없는데, 이거는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놓고 중급회계 교과서들을 2단계로 두 번째 순서로 달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자, 나중에 이제 내용을 다 보게 될 것이고, 보세요. 여기서 이제 볼 것은 02년도부터 05학년도까지 회계학에 대해서 목차별로, 테마별로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봅니다. 색칠이 중간에 돼 있죠. 보세요. 두 번째 회계 순환 과정,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회계의 순환 과정 물어봤던 것처럼, 거기 두 번째 2번 회계의 순환 과정 플러스 재무제표 작성. 저건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목차를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다 관련된 주제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오른쪽 보세요. 총 11문제네요. 제일 오른쪽 하단의 모서리 보세요. 이때까지 총 나왔던 문항수가 55문항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55문항이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회계순환과정하고 재무제표 작성 쪽에 수정 전, 수정 후 결산 분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라고요. 포괄손익계산서 놓고 당기순위 총 포괄이 얼마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요? 5번에 매출채권 매입 채무 그쪽이 총 11문제 나왔네요. 자, 연속성이 보이죠? 눈을 잘 보세요. 이 각 과목별로 제가 이런 걸 만들거든요. 그러면 5번에 9분 5에 매출채권하고 매입 채무 재고자산 이쪽은 이제 합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보니까 09년부터 계속 달리고 있다고요. 지금 재고자산 물어봤었고 매출채권 대손상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소 테마가 대손충당금 이런 게 나온다고요. 나중에 2014학년도에 나왔고 그래서 계속 달립니다. 이렇게 자 중간에 끊긴 게 없죠. 7년 8년 끊기고 3년 끊기고 그럼 이 파트가 중요하다고 느껴지죠.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자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한 문제 나왔는데 현금 흐름표도 제가 했던 방식으로 하면 쉽게 맞춘다고요. 크게 어려운 거 없었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잘 나오는 게 뭡니까? 재무 비율 그 밑에 그 7문제 나왔고 그런 식으로 14학년도 15학년도 문항수로서 다 내문항 앞 페이지 보시면 해계하게 다 총 이제 2교시 3교시 앞에서 4문항은 맞아요. 뭐 이런 식입니다. 현금 흐름표가 15학년도에 나왔으니까 또 물어보기는 좀 그럴 거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별표 표시되어 있죠. 요거는 그 한 문항인데 만약에 문항 번호 1번이면 여기서 뭐 재고자산 물어보면서 회계순환 과정 물어보면서 여기에 또 현금 흐름표도 같이 섞여 유용자산 감가상각 내용도 섞여 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문항수에는 포함 안 돼 있고 다뤘던 테마다 이런 뜻입니다. 별표가. 그래서 하여튼 칸에 뭔가 표시가 되어 있는 애들은 시험에 나왔다는 테마들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11페이지. 자, 이번에는 그 회계학 중에 재무회계가 아닌 원가관리회계의 테마별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이 답니다. CVP는 2014학년도 나왔고 15학년도 쉬었고 16학년도에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오면 좋겠는데 그 위에 더 중요한 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 원칙에서 위에 게 나와야 된다고요. 위에 게 나오면 근데 위에 것을 물어보려면 서술형 쪽으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회계학 쪽에 서술을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출제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나왔던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의 과정 그걸 포기한다면 CVP가 또 나온다고요. 근데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주제인데 연속 2년이 포기되었다고요. 그래서 요번에 다뤄야 됩니다. 이거는 1, 2월 달에도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못 풀어드렸다고요. 그래서 다루도록 하고 보세요.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하고 이번에 개별 원가 이렇게 합쳐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 차이를 매출원가에서 가감 조정해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서 1, 2번이 합쳐져 가지고 문제 나오는 게 답니다. 원가. CVP 역대 3번 나왔고 14학년도에 한 번 나왔는데 간단한 문제였고 나머지는 자본 예산 이런 거는 어떤 아마 출제 들어간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 냈을 수도 있고 종합원가 계산 2번 나왔는데 이거는 기입형으로는 힘들 거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해서 그래서 이걸 못 물어볼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위에 1, 2 하고 제조기업 원가 흐름 안 하고 CVP 싸움인데 하여튼 요번에는 오늘 이 시간에는 위에 1, 2를 다룹니다. 왜 다루느냐? 회계학 이제 분계 연습도 하고 T 계정 연습도 하고
회계학하고 비교하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또 회계학을 할 것이니까.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제끼고 회계학을 들어갑니다. 하나를 그러면 회계학 과목 중에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가 나눠지는데 그 중에 원가관리는 끝났는 거라고요. 나머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요. 종합원가계산 공부하느니 딴 과목 공부하겠다고요. 그래도 나중에 기출문제 다루고 거기에 또 유사문제 풀고 하면서 공부가 될 테니까 지금은 중요성 원칙에서 합니다. 모든 거를. 왜냐하면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12페이지 들어갑니다. 12페이지에 이제 뭐 있냐? 제가 말씀드렸죠. 회계학을 오해하고 제조기업 원가 흐름 합니다. 자, 네모 박스에 뭐라 되어 있나요?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 우리가 목차에 제일 위에 있었던 겁니다. 별 많았던 거, 제일 많았던 거.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이 있고 하살표 해놓고 정상 원가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궁금해도 참으시면 다 답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봅시다. 12페이지 보세요. 네, 전화 왔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요게 이제 큰 테마 표시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여기 점 네모 있죠. 점 네모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요게 이제 그냥 하얀 네모. 1, 2월 달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점 네모를 했거든요. 점 네모. 지금도 교재에 점 네모가 있다고요. 그거는 1, 2월 달 교재에 했던 거 다시 또 설명드립니다. 선생님 아시겠죠? 기억나시죠? 점 네모는 1, 2월에 했던 거 중복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얀 네모는 3, 4월. 이것도 어떤 그 주제입니다. 테마. 그래서 보세요. 제조기업의 활동에 따른 원가의 분류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제조활동이란 무엇이냐, 제조원가란 무엇이냐, 비제조원가란 무엇이냐, 제조원가의 3분류는 어떻게 되고 오른쪽 이렇게 하나의 박스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요 점 네모 또 밑에 또 점 네모 있죠? 여기가 예제 1로 되어 있죠? 이게 제조활동에 따른 원가의 분류에 따른 그 위에 요 테마에 따른 예제라는 얘기고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예제 2. 그래서 가급적 뒷면으로 안 넘어가도록 한 면에 그 보실 수 있게끔 제가 그 구성을 한다고요. 워드를 친다고요. 13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 보면 뭡니까? 예제 3 있죠? 요 예제 3도 뭡니까? 요거 제조기업 원가 흐름에 따라 계속 이런 식으로 목차가 된다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중반에 보세요. CF 상업경제하고 또 분석을 하죠. 상업경제 유사하게 나왔던 거 그런 것도 하고 제가 회계학 공부하다가 상업경제 물어보고 상업경제 하다가 무역학 물어보고 무역하다가 회계학 물어보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질문 계속 던집니다. 14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 보니까 또 새로운 테마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도 또 관련된 게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렇게 스토리가 계속 이어진다는 그거를 제가 프린트하는 게 다 그런 식입니다. 모든 과목이.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넘어가고 아시겠죠? 합니다. 자, 원가관리 회계 공부를 좀 해보셨나요? 선생님 해보셨나요? 학교 다닐 때 해보시거나 원가관리 회계 도사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그래요? 전산회계. 전산 뭘 공부했었나요? 세무사랑? 도전? 공부하시면서. 그래요. 오케이. 이 선생님은? 그래요.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뭐죠? 재무회계가 아니고 원가관리회계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공장이다 생각하신 거예요. 주체, 나는 공장이야. 아니 공장 사장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알겠죠? 나는 공장 사장이야. 제조업체 사장이야. 회계학으로 가면 회계학 재무회계로 가면 나는 도매업체 사장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자, 제조라는 건 뭡니까? 물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쉬운 거죠. 그러니까 물건 만드는 회사의 회계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원가 회계가 있고 관리 회계가 있고 그게 중간에 점 찍어주는 거라고요. 자, 제조활동의 의미가
뭐 이렇게 박스로 제가 이제 막 꾸미거든요. 요약을 하거든요. 그래 하면 꼭 요런 애들 있죠. 여기, 아이고. 요런 내용 있죠. 요런 내용. 요 의미가 뭐냐면, 이제, 말하자면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여기 1번, 2번, 3번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의의나 정의를 내리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 해서 딱 마침표가 딱 끊기게끔 하나씩 몫이 차지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논술을 하시오, 서술을 하시오 했을 때 이거를 저처럼 이렇게 그 시험지에 답안지에 적으면 안 되고 뭐뭐 하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뭐뭐시 다며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제조 활동. 공장 종업원의 공장이라 했죠. 노동력 플러스 생산 시설을 이용해 생산까지 투입된 원재료를 제품으로 전환하는 활동. 자, 결국 뭡니까? 생산을 해가지고 뭘 만들자는 겁니까? 제품. 그렇죠. 뒤에 이제 그림도 있을 건데, 뒤에 나중에 하고, 결국 제품을 만들자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제품, 초코파이. 제품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여기에 투입하는 게 뭐가 있죠? 거기 글씨에 뭐가 되어 있나요? 원재료, 또 생산시설, 또 뭐가 있나요? 노동, 뭐 이런 요소들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됐죠? 그림으로.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제조 원가를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조 원가는 뭡니까? 원가. 우리가 원가라는 얘기 많이 하죠. 원가. 그러니까 무엇인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원가. 제조 활동에서 발생되는 원가 또는 제품 제조에 소비되거나 공헌되는 원가. 원가라 해놓고서 자꾸 원가라 하죠. 한자어니까 원가, 들어간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가. 자, 그리고 위에는 제조 원가가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비제조 원가입니다. 그럼 제조 원가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조 활동에 소비되는 원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조 활동과 관계없이 당연하죠. 판매 및 관리 활동에서.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들어가 있다고 얘네들은. 판매비와 관리비. 손익계산서 나중에 이제 저 뒤에 보게 될 겁니다. 자, 비제조 원가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광고비, 판매 수수료, 선적비, 배에 실는 비용, 판매 직원의 급여, 일반 사무용품 비용, 사무시설 보험료. 이런 거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원가는 아니라는 얘기죠. 보세요. 제품은 완성이 됐어요. 거기까지 들어간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제조 원가라 해요. 그런데 제품은 이미 뚝딱하고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요거를 실제로 팔기 위해서 사람이 뛰어다닌다, 얘가. 그럼 얘의 인건비는 뭡니까? 판매관리비, 그렇죠. 왜? 논리가 어떻게 됐죠? 완성하기까지, 이때까지 들어간 비용이 제조 원가라 했잖아요. 이 이후에 나타나는 비용은 판관비라 그러니까 우리 약식으로 할게요. 판관비. 거기 얘 판매 직원. 그 다음에 요거 다 완성돼가지고 배에 실는 비용. 이런 것들 아닙니까? 자, 개념이 잡히죠? 자, 제조 원가. 그러니까 요런 제품 완성되기까지 들어간 비용을 학자들 실무상 하여튼 약속을 했죠. 그래서 요 세 가지로 한답니다. 위에 적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제조 원가 3요소 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항상 이렇게 쓰세요. 저하고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직접 세로로 쓰는 연습을 하세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네. 자, 종이가 부족하신가요? 이게 제조 원가. 네. 네, 제조 원가.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회계, 우리 재무제표 작성하는 회계 기준도 다 약속 아닙니까? 법의 개념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이 뭐고 간접이 뭐냐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추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이것을 이 제품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이죠. 직접적으로 여기에 플라스틱, 뭐 쇠, 알루미늄, 뭐 이런 반도체 이런 거는 이 계산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이다. 추적이 가능하다. 이래서 직접비라고. 간접비는 애매모호한 거예요. 공통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합격을 한다고요. 12월 6일 날, 1월 6일 날 1차 합격한다고요. 그럼 합격하기까지 들어간 직접 비용은 뭡니까? 원가는. 그러면 이제 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학원비, 그렇죠? 그 다음에 동영상 강좌비, 실강비, 그 다음에 학원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비. 그것은 합격이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들 아니에요. 학원 수강료. 그다음 뭐 있나요? 학원 교재. 뭐 학원 수업 프린트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주 그 값어치도 낮고 이런 중요성 측면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낮은 거 있다 합시다. 볼펜이라 합시다. 볼펜. 그다음 A4 한 박스 샀다 합시다. A4 한 박스. 한 질? 그걸 뭐라네? 한 박스 샀다 합시다. 근데 이 볼펜은 수험 공부하는데도 일부 들어갈 것이고 또 뭐 내가 집에 가사용으로도 볼펜 쓸 일도 있을 것이고 누구한테 빌려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4는 어떨까요? 내가 학원 와서 적기 위해서 거기 쓰실 수도 있고 A4를 합격을 위해서 들어간 원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우리 자식들 학용품 학교 준비물 초등학교 거기에 한 30장 줬다 이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 반상회 하는데 50장 갖다 줄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렇게 보세요. 얘네들은 다이렉트로 추적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합격이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은 볼펜 원가 1,000원인데 이게 과연 합격을 위한 제품에 쓰였느냐? 아니다. 가사용도 쓰였고 내가 학교 가서 애들 점수 매기는 데도 썼고 이렇게 공통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000원을 900원을 어떠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근거에 의해서 배분할 것이냐. 이게 보조원가 배분, 제조간접비 배분 이런 문제입니다. 아니 제조간접비는 아니지. 제조간접비 맞지? 이런 문제들이 2차적으로 따를 거 아니에요. 요 900원을 합격을 위해서는 300원이었다. 200원이었다. 500원이니까 400원이다. 이렇게. 그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적어도 다루긴 다뤄야 되는데. 근데 저런 걸 안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시험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얘가 좀 그렇지만 이제 개념이 생기죠. 그럼 보세요. 직접 재료비, 동그라미 1번 직접 재료비. 항상 이런 식으로 쓰세요.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는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재료비. 예를 들면 자동차에 투입되는 철판과 엔진, 그러니까 특정 자동차겠죠. 소나타에 직접 투입되는
소나타용 철판과 소나타용 엔진은 직접 재료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노무비, 가구, 이 책상에, 이 지금 강의용 책상 A에 직접 들어갔던 나무, 목재비 이런 건 뭡니까? 직접 재료비가 될 거죠. 목재비는 원재료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요거를 요 강의용 책상만 전담적으로 만드는 특정 작업자의 인건비 이런 거는 직접 노무비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는 했으니까 그 외가 이겁니다. 제조간접비. 그러니까 제조간접비를 좀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제조간접비. 자, 제조간접비는 간접 재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간접 재료비. 그리고 간접 노무비가 있고 갈로를 생략해도 되고요. 제조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간접비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항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제조 원가 크게 직접 재료비 세 가지로 나누고 제조 간접비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하세요. 간접 재료비, 간접 농비, 경비, 제조 경비라고 보통 합니다. 그 갈로 간접 경비를 왜 붙였는지는 조금 이따 문제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 경비라고 합니다. 옛날 책들은 아주 구시대의 유물들은 또 직접 경비 또 이렇게 또 만드는 문제도 있다고. 근데 다 옛날에 그랬고 결국에 이걸 보니까 이런 식의 느낌이 나죠. 아, 이상하다.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도 있고 간접 재료비도 있구나. 아, 그러면 간접 재료비도 있구나. 재료비도 두 가지 나누구나. 그 다음에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라는 게 있고 간접 노무비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간접이라는 개념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 알죠? 재료비라는 계정에 하나는 직접 재료비고 하나는 간접 재료비고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가 있고 간접 노무비가 있다는 얘기예요. 직접 재료비는 여기 온 거고 간접 재료비는 여기 온 거라는 얘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간접 재료비가 뭔가 봅시다. 자동차 용접에 사용되는 용접 재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소나타, 아반떼 뭐 여러 가지 특정 제품들의 다양한 제품들한테 용접봉을 한 그 답을 사서 이 제품에도 용접될 수 있고 여기저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특정 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되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사용됐다는 얘기죠. 인마의 원가는 다양한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접 재료비라고 합니다. 간접 노무비는 보세요. 목수가 아니야 있어요. 아까 저 책상을 만드는 특정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목수의 인건비가 아니고 생산 감독자의 인건비, 수선 노무비의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간접 노무비로 봅니다. 공장이 있잖아요. 공장이 있는데 특정 이런 네모난 제품을 만들려고요. 이런 제품을 만드는 이런 제품이 있고 동그라미 제품도 있고 뭐 세모 제품도 있고 이렇게 있다 합시다. 제품입니다. 제품.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앞에서 막 깎고 쓸고 닦고 한다 하죠. 그럼 얘는 직접 노무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사람은 얘한테만 노무를 종사한다고요. 노무를 제공한다고요. 그럼 얘도 직접 재료비죠. 뭐 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위에서 2층에서 한 사람이 스테파이 덩치 크고 감독 잘하게 생긴 놈이
인마가 여기 완장 하나 찬 거지, 완장. 작업 반장. 그래서 작업 반장이 아니고 공장장. 공장장 작업 완장 하나 차고 이쪽에도 잘하고 있는지 보고 이쪽에도 너 작업 잘하고 있어? 진도 잘 맞추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한테 들어가는 인건비, 한 달 월급 아니면 뭐 연간 월급 이것은 이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습니까? 이 제품이 직접 추적할 수 있습니까? 이 제품이 직접 추적할 수 있습니까? 다 공통적으로 쓰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조 간접비 중에 간접 노무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생산 감독 공장장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수선비 보세요. 수선부 직원의 노무비. 그러니까 인건비를 다 노무비라 하잖아요. 수선부는 어디 있나요? 수선부는 요 위에 꼭대기층에 있다 합시다. 이 수선실, 기계 부품 수선하는데 수선부, 수선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여기 와가지고 곤쳐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여기 와서 곤쳐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또 여기 와서 곤쳐주고 한다 합시다. 여기에 서 있는 수선부 직원 있죠? 맥가이버가 아니지. 그 수선병. 얘의 인건비는 얘만 특정돼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공통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고 제조 간접비 중에 간접 노무비다. 이렇게 됩니다. 그 외에 잡다한 거는 다 제조 경비로 겁니다. 제조 간접비 중 간접 재료비 위에 1번 간접 재료비와 2번 간접 노무비 이외의 모든 원가. 주로 나오는 게 재산세, 수선비, 동력비, 그 다음에 수도요금, 뭐 이런 겁니다. 생산시설 보험료, 공장 토지, 공장 건물의 재산세. 자, 일반 사무직, 사무용 건물이 별도로 있다면 그것은 제조 간접비일까요? 일단 공장에 우리가 부지에 회사 전체 부지에 여기 공장이 있고 여기에 사무용 빌딩이 있다 합시다. 사무 빌딩, 식당 1층에 식당 있고 여기 기숙사 있고 기숙사를 하지 말고 뭐 관리하는 사무실, 총무실 있고 사장실 있고 그럼 여기에 요 화재보험 들었다 합시다. 화재보험 이 건물에 보험료 들었다 합시다. 그럼 요 보험료는 뭡니까? 제조 간접비 중에 제조 경비일 것이고 공장 건물 일반 사무용 건물에 대한 보험료는 뭘로 가야 되죠? 그렇죠. 개념이 잡히죠. 여기서 일하는 사장의 개인기업은 아니구나. 주식회사. 그 부장의 인건비는 부장은 저 수출 담당하는 부장이 나죠. 해외 판매부 부장의 인건비는 판관비. 잘하시네요. 개념 잡히네요. 잘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쉬었다 하시죠. 점심 먹고 1시까지 쉬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